네, 우리 중간고사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문제 업로드가 조금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대신 우리가 원래 일요일 저녁까지 문제를 업로드하기로 했는데 기간을 조금 늘려서 월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기존에 문제풀이 해설 자료를 올릴 때 안내를 했듯이 모든 문제를 문제풀이를 하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풀이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겹치는 문제들도 있고 내용이 겹치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싶은 문제들 위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풀이할 문제는요. 우리 가장 마지막에 나눠졌던 프린트입니다. 33쪽에 있는 우리 개념 확인 문제 3번 문제는 쉬운데요. 선생님이 한 번 더 중요한 개념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학 결합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은 뭐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겠죠. 그쵸?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지는 이온을 어쨌든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전자의 이동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온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이온들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는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바로 이온 결합이다. 이때 이제 이온이 되면 둘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전하가 다른 이 두 입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한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전자를 쉽게 줘버리지 못하는 비금속들끼리 결합을 할 때는 전자를 공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러한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수소와 산소, 이 비금속인 두 가지 원소가 만났을 때 이 두 원소는 산소를 공유하면서 공유 결합으로 물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 미리 이제 설명을 해놨었는데요. 우리 교과서 51쪽에 보면 요 공유 결합 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었죠. 일단 물 분자를 만드는 결합을 먼저 보면 자, 원래 잠깐 그려볼까요? 원래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 껍질이 한 개일 때는 최대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었죠? 두 개만 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소는 전자를 하나 더 얻어오면 되죠. 근데 우리가 산소랑 결합할 때는 이온 결합처럼 전자를 뺏어오거나 줘버리거나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산소 분자와 전자를 하나 공유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자, 여기 보면 다른 색깔로 좀 그려볼게요. 자, 요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에 있는 그대로 있는 필기거든요. 자, 원래 수소가 가지고 있던 산소를 초록색으로 산소가 아니라 전자를 초록색으로 표시해 보면 여기에 산소랑 같이 공유하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은 원래 산소에 있던 전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수소가 가지는 이 껍질에도 전자가 두 개가 있는 셈이 되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산소의 두 번째 전자 껍질을 그려보면 여기도 원래 수소에 있던 전자 하나까지 포함을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전자를 가지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자, 이때, 아이고, 이렇게 다 지워지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자, 이때 같이 가지고 있는 이 전자들 있죠. 그쵸? 같이 가지고 있는 수소 것도 되고 산소 것도 되고 이런 전자를 묶어서 그러니까 최소 두 개부터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물 분자를 만드는 결합을 보면 물 분자는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소 하나, 산소 하나가 결합할 때 공유 전자쌍 한 개, 그리고 또 나머지 수소 하나랑 결합할 때 공유 전자쌍 한 개. 즉, 우리가 이렇게 공유 전자가 두 개 있을 때, 이 전자쌍이 한 개일 때를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공유 전자쌍이 한 개일 때. 그래서 물 분자는 단일 결합이 두 개인, 즉, 공유 전자쌍이 한 개,
두 개인 공유 결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일 결합만 있지 않다. 공유 결합에는 지금 보면 산소 분자, O2죠. 그쵸? 산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산소 분자를 만들 때는 우리가 산소가 결합하기 전에 원자과 전자는 몇 개입니까? 6개죠? 6개니까 2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 분자가 공유 결합으로 우리가 화학 결합을 만들 때는 전자를 2개씩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산소를 보면 왼쪽에 있는 산소의 전자 껍질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마찬가지로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우리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2개씩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자 2개씩을 공유 전자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운데에 이 두 산소 사이에 있는 이 총 4개의 전자가 다 공유 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이 전자들은 이제 공유 전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공유하는 전자들을 공유 전자라고 부르면 나머지 이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비공유 전자라고 부르겠죠. 어쨌든 아까 물 분자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물 분자를 만들 때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 공유 전자가 몇 개였어요? 공유 전자 2개였어요. 물론 물 분자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 전자 여기 수소와 산소가 2번 결합하니까 4개지만 하나씩 결합할 때를 보면 공유 전자 2개, 즉 공유 전자쌍은 1개였어요. 이런 결합을 우리는 단일 결합이라고 했고요. 지금 산소 분자 2개가 결합할 때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공유 전자 총 4개에 공유 전자쌍이 2개. 지금 표시하는 이 공유 전자들은 얘 것도 되고 얘 것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산소 원래 원자과 전자 6개였는데 2개 공유 받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중결합. 이중결합, 이중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어쨌든 공유 전자쌍이 2개인 결합, 이중결합. 자, 그럼 질소 분자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5개. 그럼 몇 개 필요해요?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선 3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서로 질소 분자 N2죠. 그쵸? 그래서 질소 원자끼리 결합할 때 3개씩을 공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다 공유 전자. 반응에 참여 안 하는 요 친구들은 뭐죠? 얘네들은 비공유 전자겠죠. 그쵸? 우리 얘네들 안에 있는 애들은 보통 얘기 안 하니까 어쨌든 가장 바깥에 있는 이제 원자과 전자 여기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들이 반응에 참여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각각 3개씩만 공유시켜 준 거야. 그냥 공유 전자쌍은 우리가 2개를 한 묶음씩 공유 전자쌍이라고 했기 때문에 1개, 2개, 3개 공유 전자쌍이 3개인 얘는 삼중 결합.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유결합 물질이더라도 필요한 전자 수에 따라서 단일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이중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삼중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결합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는 34쪽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염화 나트륨이 형성되는 화학 결합은 어떤 결합이죠? 쌤 일부러 이건 안 적어놨었는데 이온 결합이에요. 그쵸? 적어놨겠지? 공부하면서. 자, 이걸 모형으로 나타냈대. 조금 생소했을 것 같아서 쌤 일부러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이 문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나트륨이랑 염소가 만나서 염화나트륨을 만드는 반응은 너무 많이 살펴봤죠. 문제에서도. 그리고 각각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서 나트륨이 양이온이 되고, 그죠? 염소가 음이온이 되면서 염화이온이라고 그랬죠? 만드는 이온 결합물임을 이미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원자 모형으로 나타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미 다 적혀 있어. 문제가 좀 친절한 편이네요. 그쵸? 얘가 나트륨 원자 11번이라고 다 표시되어 있어요. 나트륨 원자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야. 보니까 원자과 전자 한 개네. 그치? 자, 그리고 염소 원자는 17번 할로겐이에요. 그죠? 보니까 원자과 전자 7개. 그러니까 요 한 개를 여기다 줘버리면 반응이 참 쉽겠다. 그치? 그래서 줘버리고 나서의 염화 나트륨을 원래는 우리가 이런 이온 결합물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3차원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원자 모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두 개가 이온 결합을 했는지를 이 모형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체크를 해놨죠, 선생님이. 바로 이겁니다. 양이온 표시, 음이온 표시. 그러니까 이 원자랑 이 원자가 결합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어 두 개가 결합해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림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한 편이긴 하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표시를 안 해줬어. 얘가 나트륨인지 염소인지 뭐 표시를 안 해둬도 우리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원자과 전자 한 개 가지던 물질, 그 다음 나머지 얘는 7개 가지고 있던 이 물질들이 전자를 주고받아서 이온 결합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플러스로 표시된 얘가 여기 이렇게 요 플러스로 표시된 물질, 얘가 바로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이온이 되고 나니까 보세요. 나트륨은 가장 바깥에 전자 몇 개,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제 옥텟 규칙 만족하죠. 대신 아까는 전자 껍질 하나, 둘, 세 개였는데 껍질이 하나로 줄어든다. 그치? 얘를 날려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 염소인 걸 만약에 모르고 보더라도 얘는 음이온이래. 전자를 얻었구나.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이런 물질을 만들었구나 라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보니 원래 염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7개였는데 염화 이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옥텟 규칙 만족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화학 결합 반응을 이렇게 원자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 설명은 뭐 쉬웠죠? 그쵸? 여러분. 답은 충분히 찾았을 거라 생각해요.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려고 풀이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4쪽, 85쪽 물리 파트 문제 풀이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물리 파트 문제 풀이를 조금 어려워한다 해서 이 부분은 천천히 좀 꼼꼼하게 여러 개의 문제들을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네, 84쪽, 5쪽은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문제풀이를 3시간 한번 친구들은 이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넘기고 다음 문제풀이부터 들으면 되고요. 이 부분을 수업 시간에 풀이를 못 들은 친구들은 반드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때 그 수업할 때도 요거랑 똑같은 자료를 우리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반을 풀이해주고 안 해주는 그런 문제 없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풀이를 해줬던 문제들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 6번 문제인데요. 요거 84쪽 맞죠?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림을 보니 그림은 질량이 0.3kg인 야구공을 정지 상태에서 놓았을 때 정지 상태에서 놓았을 때 어떤 운동하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낙하 운동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0초, 1초, 2초, 3초, 1초 간격으로 공의 위치를 찍어보면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한다. 즉 이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증가한다.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얼마씩 1초당
9.8m/s씩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우리 그림을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때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는 9.8m/s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로 넘어갈게요. 야구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 즉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야구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중력은 힘이죠. 우리가 힘은 어떻게 구한다? 이게 무슨 식이야? 질량, 우리가 보통 질량을 M이라고 표시하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 표시 기호랑 단위를 좀 헷갈려 하던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질량 매스잖아요. 그쵸? 질량 쓰면 두 글자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빨리 M이라고 쓰는 거고요. 우리가 A가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세크 제곱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 9.8m/s를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중력의 크기는 쉽게 구해지죠. 야구공의 질량 곱하기 9.8m/s 제곱하면 2.94가 되고요. 우리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세크 제곱을 힘의 단위 뉴턴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중력의 방향. 야구공의 운동 방향 같죠? 연직 아래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중력 방향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선 지금 공기 저항 무시하기 때문에 이 야구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으니까 중력의 방향, 힘의 방향이 곧 운동 방향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디귿. 야구공의 속력이 거리가 증가하면서 1초, 2초, 3초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하나요? 아니죠. 증가합니다. 어떻게 증가하느냐? 처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죠. 자유낙하 운동이란 우리가 중력을 일정하게 받는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뭐였어요? 가속도였죠. 중력 가속도가 얼마예요? 9.8m/s 제곱. 그래서 속력이 1초당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은 쉽게 풀리죠. 그쵸? 야구공의 속력을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나타내라 라고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다루는 운동은 0초일 때 속력은 없어. 그쵸? 정지 상태에서 놓았으니까. 그치? 그럼 당연히 1초일 때 9.8, 2초일 때 속력은 여기에 9.8을 더한 거니까 19.6. 3초일 때 속력은 여기에 2초일 때 속력에 9.8을 더하니까 29.4. 즉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결국 9.8 곱하기 몇 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초일 때 속력은 9.8 곱하기 4. 5초일 때 속력은 9.8 곱하기 5. 왜? 처음 속력이 0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6번. 사실 이 6번 때문에 문제풀이를 한 건데요. 볼게요. 자, 다른 조건은 동일해. 그 말은 중력 가속도도 일정하고 높이도 일정한 상황에서 야구공의 질량만 바뀌었대. 그러니까 더 무거운 야구공을 똑같이 정지 상태에서 놓았다는 말은 자유낙하 운동 시켰다는 말이죠. 자, 이때 옳은 것은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얘들아, 볼게요. 하나씩. 더 빨리 지면에 도달한다? 아니죠. 같은 속도로 지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요거랑 여러분들이 3번을 많이 헷갈려 하죠. 그쵸? 같은 크기의 중력이 작용합니까? 아니지. 왜? 질량이 증가했으니까 중력, 힘의 값은 물체의 질량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질량이 증가했으니 당연히 중력도 증가하겠죠. 그럼 더 큰 힘을 받으니까 빨리 도착하겠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중력을 받는 물체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속도 변화량이 발생하는 건 중력 가속도 때문이라고 했죠. 그쵸?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했으니까 중력 가속도는 똑같은 값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에 더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더라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같은 시간에 동시에 도달하게 되고요. 중력 가속도가 똑같이 9.8m/s로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도 더 빠르게가 아니라 똑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1초당 9.8m/s씩. 그쵸?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속력이 똑같으니까 무거운 공이든 가벼운 공이든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각각 공의 속력은 똑같으니까 당연히 낙하 거리도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겠죠. 똑같겠죠.
자, 그럼 정답은 4번밖에 없네요. 단위신 같다 속력 변화량 게 뭐예요? 가속도. 결국 질량이 큰 야구공이든 가벼운 야구공이든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우리가 85쪽에 7번, 8번,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8번 문제랑 9번 문제랑 둘 다 공을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우리가 그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는 건데요. 일단 7번, 8번 문제 그림 먼저 보면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얘들아.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이제 친구들 질문 가지고 올 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안 가지고 와요. 왜 못 풀었지? 해서 보면 문제를 끝까지 해석을 못해. 읽다가 복잡하니까 모르겠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문제만 해석해주면 답은 금방 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게 아직 안 익숙해서 그런 건데 시험 때 선생님이 문제를 대신 풀어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가 좀 길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읽어보면 웬만한 답은 다 나온다. 자,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공 A와 수평으로 던진 공 B래요. 자, 그럼 일단 이 그림에서는 두 가지 물체의 운동을 표시한 거죠. 자유낙하시키는 공 A, 여기 초록색 공 A. 자유낙하 운동은 뭐 우리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었고 너무 많이 했잖아요. 연직 방향으로 1초당 속력 9.8m/s씩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0초일 때 공의 위치, 1초일 때 2초, 3초, 4초, 5초, 6초 만에 지표면에 도착했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수평으로 던진 공 B. 여기 빨간색 공. 여기 얘네들이 이제 B인데 얘네들 보니까 0초일 때 위치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일 때 똑같이 지표면에 도착했네요. 그쵸? 왜? 두 공은 동시에 운동을 시작했고 중력 가속도 크기 9.8이고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자,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은 수평으로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연직 자유낙하시킨 공과 포물선을 그리는 이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은 항상 동시에 도착한다라고 했죠. 왜? 아래로 떨어지는 건 누구 때문이다? 중력 때문이다. 똑같이 중력 가속도 9.8m/s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그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내려오는 아래로 떨어지는 이 공의 운동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과 연직 방향으로의 운동. 내가 수평 방향으로 던져줄 때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일단 속력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속력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여기 9번 문제에서 한번 또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 한번 일단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자, 근데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한, 그래서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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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마다 일정한 거리를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서 결국 이만큼 앞으로 가서 결국에는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석하고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A와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유낙하하는 A, 수평 방향 운동하는 B 보면 연직 방향. 둘 다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받으니까 자유낙하 운동하니까 속력 매 순간 같다. 그러니까 A, B의 속력이 매 순간 같다라는 거니까 맞는 얘기고요.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시간에 따라 속력이 증가하려면 계속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던진 그 순간 이후로는 손을 떠난 순간부터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그렇죠.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디귿.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B는 지금 이렇게 운동하는데요. 그쵸?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운동하는데요. 그쵸? 아니죠. 지금 이 디귿의 설명,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건 우리 앞에서 나왔었는데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틀렸고요. 넘어갑니다. 자, 8번. 요거 우리가 풀이해 보니까 생각보다 요거 틀리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자유낙하 운동, 속력, 시간, 그래프, 이동거리 그래프, 가속도 그래프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78쪽 거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연습할 때 수업 시간에 생각 안 나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도 쌤이 한 번은 짚어주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속력 시간 그래프와 이동 거리 그래프 1번, 2번이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고 3번, 4번, 5번이 속력 시간 그래프인데 자, 일단 자유낙하 운동의 이동 거리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은 안 따진다 그랬어. 왜냐면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자유낙하 운동은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안 배운다고 했어요. 저기 물리원 가서 배운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일단 그런 형태가 없죠. 맞는 게 없어. 그래서 일단 2번은 제끼고 보면 자유낙하 운동은 우리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뭐예요? 3번이죠. 자, 일단 4번을 감소하니까 아닌 거 알겠어. 근데 이제 3번, 5번이 왜 그럼 3번인지가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죠. 자, 보세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뭐 그냥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일직선으로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거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아니야, 얘들아. 5번은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증가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선생님이 그래도 설명을 해줄게. 이 설명이 어려우면 그냥 외우면 돼. 외우면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어차피 나중에 물리를 배우면 배우게 되겠지만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 시간에 따라 속력이 얼마씩?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뭐가?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이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중력 가속도가 9.8로 일정하기 때문이죠. 그쵸? 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 이게 기울기죠. 지금 얘는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 S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 어디에서 쟤도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야. 즉 3번 그래프는요. 지금 기울기,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 즉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예요. 중력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5번 그래프는요. 똑같이 시간에 따라 속력이 증가하는데 자, 이런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신기하지 이거 모양 잡히니까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어떤 순간의 기울기는 그 그래프의 접선이야. 지금 선이 굵어서 잘 안 그려지는데 접선이 기울기야. 근데 지금 기울기가 시간마다 변하죠. 즉 얘는요.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의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야. 이런 운동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등 가속도 운동이고요. 가속도가 일정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고요. 5번 같은 경우는 가속도 운동이야. 속력 변화량이 있는데 일정하지 않은 경우. 지금 우리는 사실 이거 안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 가속도가 일정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5번이 아니라 3번. 그러니까 3번이냐 5번이냐를 파악하려면 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속도가 일정하게. 기울기 일정하잖아. 여기에서 구하든 여기에서 구하든 여기에서 구하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3번이 자유낙하 운동의 속력 시간 그래프가 된다.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 한 개 더 그렸었어. 뭐? 에이구. 뭐 그렸었지? 기억나니? 맞아요. 가속도 그래프. 가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라 가속도는 자유낙하 운동에서 가속도는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때 이 값이 얼마? 9.8m/s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유낙하 운동을 그래프로 변환한 것 살펴봤습니다. 자, 9번. 9번 문제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아까 우리가 이 그림에서는 연직 방향의 운동, 수평으로 던진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운동 두 가지가 나타나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볼게요. 자, 높이가 H인 곳에서 공을 속력이 주어졌다, 그치? 처음 내가 수평 방향으로 던질 때 공이 3m/s의 속력으로 던져졌대요. 자, 그런데 얘가 2초 뒤에 지면에 도달했대. 2초 뒤에 떨어졌대.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져도 어쨌든 공이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죠, 결국. 근데 이제 연직 낙하 운동 하는 애랑 자유 낙하 운동 하는 애랑 차이점은 얘가 앞으로 나가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진다. 즉, 공이 2초 뒤에 지면에 도달했다는 건 이렇게 떨어지는데 2초가 걸렸다는 얘기야.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데 몇 초가 걸렸다? 2초가 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과 연직 방향으로의 운동을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했죠. 즉, 연직 방향으로의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이 합쳐져서 얘는 2초 동안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야. 자, 연직 방향으로는 우리가 더 얘기할 게 없어. 와, 나 이거 진짜 한 500번 얘기한 것 같아. 그치? 너네 이거 만약에 문제 나오면 진짜 다 맞아야 돼. 자, 연직 방향으로는 어쨌든 자유낙하 운동합니다. 몇 초 동안? 당연히 2초 동안이지. 얘가 지금 떨어지는데 2초 걸렸으니까 2초 동안 자유낙하, 2초 동안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의 합이 2초 동안 포물선 그리면서 떨어지는 거니까. 즉, 높이 h를 2초 동안 떨어지게 되는 게 연직 방향의 운동이고요. 지금 수평 방향으로는 3m/s의 속력을 가지고, 자, 옆에도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더 이상 손을 떠난 이후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력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정한 속도로 얘도 몇 초 동안 이동하겠니? 그렇죠. 2초 동안 이동하겠죠. 자, 그때 2초 동안 간 거리가 얼마야? 2초 동안 간 거리가 S. 이 S를 괜히 준 게 아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평 방향으로 던져서 2초 동안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진 이 공은 연직 방향으로는 2초 동안 자유낙하 운동, 2초 동안 높이 h를 떨어지게 되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3m/s 동안 3m/s는 속력이니까 3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몇 초 동안? 2초 동안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그럼 보세요. 나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공의 수평 방향 이동 거리 S, 수평 방향 이동 거리 S를 몇 초 동안 간 거야? 2초 동안 간 거잖아. 그치? 3m/s로 2초 동안 간 거리가 S야. 3m/s 일정한 속력 3m/s로 2초 동안 간 거리가 S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죠? 나는 6m입니다. 문제만 이해하면 답은 금방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 공을 던진 순간부터 1초 후엔 잠깐만 1초는 2초 때 떨어졌으니까 1초는 뭐지? 반인가? 이러고 있으면 바보야. 맞지? 왜? 야, 자유낙하 운동이잖아. 자유낙하 운동 속력 구하래잖아. 그치? 자유낙하 운동은 1초 뒤 속력, 2초 뒤 속력, 3초 뒤 속력, 4초 뒤 속력 똑같이 어떻게 구한다? 9.8 곱하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일 때 속력 1초니까 속력은 9.8m/s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90쪽 우리 운동 법칙, 뉴턴 운동 법칙,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 부분. 우리 마지막 이론 내용이었죠. 그쵸? 이 부분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4번, 5번, 6번, 7번 한번 볼게요. 자, 4번. 이거 사실 미리 질문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쌤이 조금 더 생각해보고 문제 더 생각해보고 풀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멘붕 소리가, 멘탈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문제 풀면서. 근데 진짜 별거 아니야, 얘들아. 같이 보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질량이 2kg 물체를 힘을 줘서 수평 방향으로 밀었대. 자, 이때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력 그래프야. 빨간색으로 쌤이 박스도 쳐놨지만 그래프에서 어떤 자료를 주는지 축값을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자, 시간 속력 그래프야. 3초, 5초일 때 지금 표시를 해뒀는데 자, 보세요. 즉 3초까지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다가 3초일 때 6m/s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거야. 맞지? 속력이 시간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3초일 때 속력을 재보니 6m/s더라. 그 이후로 2초 동안 5초까지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보기를 보자. 설명이 너무 많지, 그치?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물체의 운동량에 대한 설명이래. 운동량 어떻게 구하죠?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물체의 속력. 질량 우리 알고 있으니까 속력 구하면 운동량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자, 0초부터 3초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변화량. 어떻게 구해요? 0초부터 3초까지 질량이 변했다라는 말은 없죠. 물체의 질량은 일정합니다. 그렇다면 0초일 때 운동량과 3초일 때 운동량의 차이가 운동량의 변화량이겠지. 그걸 좀 정리해서 써보면 이거야.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의 차이. 0초일 때 운동량, 처음 운동량과 3초일 때 운동량, 나중 운동량의 차이.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는 안 따져줘도 돼. 변화량이니까 크기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보세요. 0초일 때는 다 속도가 0이잖아. 0초일 때는 속력 0이잖아. 운동량 얼마야? 0이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결국 3초일 때 운동량 구할 줄 아냐? 그 문제잖아. 오케이? 3초일 때 속력 얼마? 6m/s. 6m/s. 물체의 질량 얼마? 2kg. 운동량 얼마? 12. 쌤이 그냥 단위는 생략했어. 단위를 적어줘야 되는 상황엔 적어줘야 돼. 여기 적어놨네. 그치? 3초일 때 운동량 12. 0초일 때 운동량 0. 운동량의 변화량은 차이 12. 금방 되죠? 맞지? 처음 보는 그림과 긴 문제에 쫄면 못한다는 거야. 시간 속력 그래프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다 3초일 때 속력 나와 있네? 오케이. 3초일 때 운동량? 질량은 그대로고 2kg. 속력? 나와 있었어. 나이스. 6, 12. 변화량? 그럼 3초 운동일 때랑 0초 운동일 때 운동량 차이 구하면 되겠네? 0초일 때는 어차피 속력이 0이니까 운동량이 0이구나. 결국 3초일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됐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질량은 일정한데 속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3초일 때 운동량이 12만큼 증가했다라는 게 되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3초부터 5초까지의 물체 운동량 변화야. 기억이랑 똑같이 구하면 돼.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의 차이를 구하면 돼. 자, 그런데 3초부터 5초까지는 물체의 질량 일정하죠? 5초일 때 3초부터 5초까지의 속력 일정하죠? 자, 그러면 얘들아 3초일 때 운동량과 5초일 때 운동량 같잖아. 그럼 당연히 변화량은 0이죠. 땡. 디귿 0초부터 5초까지 물체 운동량의 최대값이래. 최대값. 질량은 일정하다. 이번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아니야. 그냥 최대값인 순간을 구하면 되는데 그게 몇 초일지. 질량은 0초부터 5초까지 일정해. 얘가 쪼갈라지거나 합쳐지거나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쵸? 그러면 질량은 일정하니까 결국 운동량을 정하는 값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속력이 최대일 때가 운동량이 최대이겠네? 최대 속력 언제야? 3초. 그쵸? 그러면 물론 5초일 때도 6이니까 뭐 3초든 4초든 5초든 어쨌든 운동량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운동량 최대값. 최대 속력이 6이니까 운동량 최대값은 최대 속력 곱하기 질량 12.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프를 보고 필요한 우리 속력값을 구해서 운동량을 구해서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잘 정리해 보세요. 자, 5번.
똑같은 여기 요 그림 그래프를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5번. 물체에 작용한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 잠깐만. 왜 운동량 하다 갑자기 힘? 여기 있잖아. 이거 밀어줬잖아. 이 힘 때문에 운동한 거잖아. 이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보기 바로 봅시다. 이거는. 자, 0초부터 3초까지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잖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잖아. 자유낙하 운동, 일정한 중력 받는 운동, 똑같은 상황이지. 물론 얘는 지금 자유낙하 운동은 아니야. 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네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0초부터 5초까지 물체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2.4 뉴턴이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쌤? 어떻게 구할까요, 얘들아?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일단 니은이 제일 복잡하니까 우리 D급부터 해결합시다. 3초부터 5초까지 물체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 맞아요. 이건 기억이랑 바로 연결을 제가 생각해보면 돼. 0초부터 3초까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왜? 일정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3초부터 5초까지는 속력이 일정했지? 왜?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속 운동. 기억 디귿은 쉽게 해결되죠. 니은이 문제야. 갑자기 힘의 크기를 구하래. 어떻게 구하지? 가속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지? 자, 보세요. 이거야. 우리가 지금 질량과 물체의 속력을 알기 때문에 운동량을 구할 수 있었어요. 4번에서 계속 했던 게 그거잖아. 운동량 구했잖아. 맞지? 0초부터 5초까지의 운동량 변화량은 처음 0초일 때 운동량이 0이지. 속력이 0이니까. 5초일 때 운동량 얼마야? 10이지.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예요? 12. 변화량이라는 건 차이를 의미한다 했으니까 12. 결국 이 12는요. 얘가 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랑 같죠. 우리가 충격량 어떻게 구합니까? 충격량 I는 힘, 물체가 받은 힘 곱하기 충돌한 시간, 힘을 받은 시간은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 했죠. 지금 0초부터 5초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12야. 12kg/m/s야. 그게 곧 충격량이야. 즉 5초 동안 12의 충격량을 받았어. 충격량 12는 힘은 모르겠는데 5초 동안 받았어. F 구할 수 있죠? 따라서 F는 12 나누기 5, 2.4 뉴턴. 평균 힘의 크기는 2.4 뉴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것은 힘을 받은 시간 곱하기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이용해서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풀이 할 건데요. 6번, 7번 할 건데 우리 충격량, 운동량 본 김에 7번을 먼저 설명할게요. 7번. 자, 그림은 질량이 같은 물체 A, B가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다 벽에 충돌하여 멈추는 과정에서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문제가 긴데요. 이거잖아. 운동하던 물체가 멈출 때까지 받은 충격량을 그래프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힘인 그래프를 나타냈어요.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나타내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면적은 우리가 지금 시간과 힘의 곱으로 면적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은 바로 충격량이에요. 자, 지금 빨간색이 A 그래프고 파란색이 물체 B래요. 둘 다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다 멈췄을 때 받는 충격량을 나타냈고, 자, S1과 S2는 그래프 아래 넓이, 면적, 충격량이 S1, S2. 즉, A가 받은 충격량이 S1, B가 받은 충격량이 S2일 때 S2가 S1의 2배이래. 지금 면적이 다른 거야. 우리는 면적이 같은 문제 봤었죠. 책에서. 그쵸? 포수가 이거 글러브 받았던 그 충격량 그래프. 그러니까 받은 충격량이 같을 때 우리가 충돌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힘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봤었는데,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여기서는 충격량이 다른 상황이야. 다른 상황. 자,
그때 우리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보기 보면서 마저 설명할게요. 충돌 전 B의 속력은 B가 아니죠. 문제에서 나온 그대로 보면 충돌 전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A, B는 질량은 같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MA와 MB는 질량이 같은 상황에서 각각 일정한 속력, 그러니까 A랑 B랑 속력은 지금 다르다라는 얘기지. 그때 기억이 묻는 건 A가 B보다 2배 더 빠르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속력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억풀이인데요. 볼게요. 자, 지금 충격량 S가 서로 다르대. B가 받은 충격량이 A가 받은 충격량의 2배래. 근데 우리가 충격량은 다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야. 사실 우리가 처음 운동량 빼기 나중 운동량을 해줘야 되는데 멈춰있던 물체가 멈출 때까지의 운동이니까 우리가 나중 운동량은 어차피 0이잖아요. 0.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을 그냥 이 처음 운동량으로 생각해줘도 무방한데 어쨌든 B의 운동량은 우리가 B 질량 곱하기 B의 속력. 그쵸? 속력 일정하게 계속 운동한다 했으니까 이런 B의 운동량, 충격량이 A의 운동량의 2배래. A의 운동량은 당연히 A의 질량 곱하기 A의 속력이겠죠. 자, 근데 둘의 질량이 같다 했어.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등식 관계에서 같은 값들은 지워줄 수 있죠. 같은 값들은 지우고 봤더니 생략하고 봤더니 남는 게 요거야. 즉 B의 속력은 A의 2배이다. 이렇게 금방 나와버리죠. 그쵸? 그래서 A의 속력이 B의 2배가 아니라 B의 속력이 A의 2배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이거 충격량의 크기가 곧 지금 면적 S인데 같지 않죠? 그쵸? 니은 틀렸고요. 충돌 과정에서 받는 평균 힘의 크기. 자, 힘 나오면 우리 이제 이식 생각해야지. 그치?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지금 A가 받은 충격량은 A가 받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B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힘 곱하기 시간이 4배야. A는 T시간 동안 힘을 받았고요. B는 4T시간 동안 힘을 받았어. 요 관계를 우리가 충격량식으로 나타내보면 IH, A가 받은 충격량은 FA, A가 받은 힘 곱하기 시간. B가 받은 충격량, IB는 B가 받은 힘 곱하기 시간, 4T. 이게 얘들아, B가 받은 충격량이 아까 A가 받은 충격량의 2배랬지? B가 받은 충격량이 A가 받은 충격량의 2배랬지? 그러니까 지금 FB 곱하기 4T가 A가 받은 충격량, FA 곱하기 T의 2배라는 거죠. 등식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 또 헷갈릴라. A가 받은 충격량의 2배가 B가 받은 충격량이야. 그래서 없어질 거 없어지고 약분하고 하면 FA는 EFB, 즉 A가 받은 힘은 B가 받은 힘의 2배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A가 받은 힘이 B가 받은 힘보다 더 크죠. 이게 2배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이제 풀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간단하긴 한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헷갈려 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몸무게가 W로 같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요 두 친구의 몸무게, A, B 친구의 몸무게가 같대요. W로 같대요. 자, 그럼 저울에 올라가면 둘 다 원래 저울에 이 눈금이 W로 표시가 돼야겠죠? 근데 A 친구가 좀 장난꾸러기네. 둘 다 저울에 올라간 상황에서 A가 팔을 뻗어서 B한테 F의 힘을 줬대. 쌤이 여러분들 요것만 봐도 알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자, F의 힘으로 힘을 눌렀어요. B를 F의 힘으로 어깨를 눌렀어요. A가 B를 F의 힘으로 눌렀어요. 자, 그럼 누르면 당연히 얘는 저울의 눈금은
증가해서 나타나겠죠. 이건 헷갈리면 그냥 얘들아 체중계 올라가서 옆에 저기 동생이나 언니 오빠한테 야, 나 좀 눌러봐 해봐. 당연히 누르면 힘이 더 작용하니까. 우리의 무게가 뭐야? 우리가 받은 중력이잖아. 근데 힘을 더 눌러? 당연히 몸무게 증가해서 나오겠죠. 그 힘의 크기만큼. 그래서 일단 B가 받는 B의 저울이 가리키는 눈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웠을 거야. F로 더 누르니까 힘의 크기가 더 많이 작용하니까 내가 받는 중력에 힘 F를 더한 만큼의 무게가 나왔을 것이다. W 플러스 F.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시험 친다고 생각해 보면 2번 날아가고요. 5번 날아가죠. 자, 그런데 그럼 얘는 눌러줬으니까 뭐 누르는 힘 없으니까 A는 누가 누르는 힘 없으니까 그대로 몸무게 W나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작용, 반작용.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 그 물체도 나에게 똑같은 힘을 가해. 방향만 반대인. 수영 선수가 벽을 발로 밀어요. 벽도 수영 선수를 똑같은 힘의 크기로 밀어요. A가 B를 F로 눌렀어요. B의 어깨를 F로 눌렀어요. 그럼 이 B의 어깨도 똑같이 A를 F로 들어올리는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자, 그러면 원래 A가 받는 힘은 중력은 중력 힘이죠. 자신의 무게 W만큼 받는데 들어 올리는 힘 F가 있으니 이만큼을 뺀 게 A가 받는 힘이지. 내가 원래 받는 힘, 무게에 들어 올리는 힘을 뺀 게 내가 받는 무게지. 그래서 A는요. A의 저울이 가리키는 건 W가 아니라 W-F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한다. A가 B를 F로 누르면 B도 A를 F로 들어올린다. 작용, 반작용입니다. 자,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해설을 쌤이 최대한 꼼꼼하게 적어뒀으니까 보면서 공부하시고요. 질문 있는 친구들은 월요일에 질문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거기 클래스룸에 댓글로 질문을 남기는 친구들이 있던데 쌤이 혹시나 확인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로 남기지 마시고 모르는 거는 월요일에 반드시 좀 가지고 와서 선생님 5층에 있거든요. 종례하고 와도 되니까 와서 질문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첫 시험 치느라 많이 긴장될 텐데 끝까지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거두길 바랍니다. 화이팅!